매번 시험 보니까 알지. 1년에 어휘 문제 한 500개 정도 나오거든. 새로운 어휘는 3개에서 5개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하냐고? 30년치 데이터 엑셀 프로그램 다 만들어져 있거든. 진짜로 필요한 RC 시간관리팀인데 아예 내가 모르는 경우랑 분명히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RC 파트 중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하는 건 뭐예요? 일단 그 노베이스 상태에서 토익을 시작한다. 그러면 단어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단어는 그러니까 뭐 이런 노랭이 복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 권을 최소한 3번 정도는 돌려야 돼. 단어가 바탕이 안 되면 우리가 파트 5 어휘 문제 어떻게 풀어? 못 푼다니까? 토익이 거의 40년 된 시험이고 1년에 27번 시험 보니까 정말 마른 수건과 같아. 쥐어짜고 짜도 새로운 문제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유형 정리를 빨리 하면 점수가 빨리 나온다니까? 일단은 구조의 기본 첫 출발은 동사랑 접속사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 뼈대 구조를 잡고 수일치랑 능수통까지 중요해. 늘 나오는 시간 표시 부사나 부사고 단서 이런 것들 몇 가지 외워주면 그냥 기본적인 어떤 문제 푸는데 전혀 크게 지장 없으니까. 사실 토익이 좋아하는 건 등위 접속사랑 부사절 접속사, 그냥 부사절 접속사에 목숨을 걸고 그냥 처음에 그냥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품사별 이제 문법을 정리를 하는 거야.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러는 각각의 품사를 공부하고 이 동사의 성질을 많이 정리하면 동사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우리 준동사결의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공부 방향을 정해서 공부를 하면 문법 단기간에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어휘 문제가 몇 개 나올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지. 매번 시험 보니까 알지. 1년에 어휘 문제 한 500개 정도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 새로운 어휘는 저는 아무리 봐도 한 3개에서 5개밖에 없어. 제가 어떻게 아냐고? 30년치 데이터 엑셀 프로그램 다 만들어져 있거든. 프로그램 돌려보면 새로운 어휘는 거의 없어. 점수를 빨리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어휘들 문건을 좀 잘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외우시고 하면 늘 나오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를 빨리 만들어갈 수 있어요. RC 점수 높이는 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 20년째 강의를 거의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알죠. RC 점수 높이는 방법은 파트 5는 무조건 문법 유형 정리, 유형 정리하고 기출 어휘 암기하고 파트 5 정리하고 한두 달에 다 정리할 수 있어. 6가 왜 도입되었을까? 파트 5는 센텐스 베이스드 한 개의 문장을 주고 거기 빈칸을 채우는 내용이고 6는 패시지 베이스드라고 해서 한 개의 지문을 주고 4개의 빈칸을 채우는 건데, 그러니까 6 요거 지문형이 도입되었을 때 초창기에는 파트 5랑 좀 비슷한 문제들도 출제되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맥락의 흐름, 문맥 파악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6는 기본적으로 메인 토픽을 잡고, 그러니까 우리 글쓰기 어떤 원리를 공부를 하면 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쉬운데 글쓰기 원리는 제가 이미 많이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일단 모든 글들은 하나의 패시지를 쓸 때 메인 토픽이 있어. 그 메인 토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글을 쓸 때 2개에서 한 4개 정도 키 디테일스가 있어. 각각의 키 디테일 여기도 키 센텐스가 있어.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서포팅 센텐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팅 센텐스들은 구체화시킬 때 뭐 우리 예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의 어떤 나열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접속부사 연결 문제도 쉽게 또 풀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 6는 항상 글을 읽을 때 맥락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8-7은 기본적으로 배경식이 되게 중요한 게 비즈니스 상황에서 우리 다뤄진 어떤 그 실험문이 나오는데 배경식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어. 우리말로 단어 알고 뭐 뜻 아니까 뭐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빨리빨리 안 읽혀지는 거야. 배경식은 어떻게 넓히냐? 많은 지문을 풀면 돼요. 항상 이제 학생분들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뭐 똑같은 고민하는 거야. 3번 자꾸 개수가 줄지 않는다고. 고득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도 꼭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정답인 선택지랑 내가 고른 선택지랑 꼭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출제자가 왜 이걸 정답으로 처리를 하는 문제를 출제했는지 이유를 비교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출제자는 이렇게 해서 이걸 정답으로 처리를 했겠구나. 이런 간극을 자꾸 좁혀가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 이거 2개 중에서는 이게 또 정답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딱 생길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 지금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토익 공부를 한번 해봤거든. 당연히 해봤으니까 지금 토익 강의를 하고 있지.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오늘 오전 정규반에 어떤 여학생 두 명이 시험 끝나고 펑펑 우는 거야. 내 앞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니까. 막 스터디하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여기 나와서 막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했는데 나 좀 준비가 된 것 같다. 잘 봐야지 했는데 시험장 갔는데 독해가
너무 어려운 거야. 추론 문제인데 막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보통 실용문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출제 안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출제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었어.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 중간에 시간 관리하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RC 점수 고득점 받으려면 끝까지 문제를 다 푸는 연습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베이스에서 토익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쉬운 길 생각하지 마요. 쌤 여기 토익 공부 이제 한 달 했는데 결과물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물어보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냐고. 그냥 보통 한 4-5시간 한대. 최선을 다하고 있대. 아니 4-5시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빨리 만들어. 쉬운 길은 처음에 방향 잡을 때 토익이 어떤 걸 많이 출제하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그런 것들은 좋은 교재, 또 저 같은 전문가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는 게 맞아. 도움을 받는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지름길이야. 근데 지름길에 들었었다고 해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니까. 공부할 때 좋은 습관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난 운이 좋아가지고 빨리 점수를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그 실력 다 평가받는 날이 올 거야. 파트별로 시간 얼마나 써야 하나요? RC 시간 단축 꿀팁 알려주세요. 파트 5, 6 몇 문제? 46문제. 8, 7은 54개 문제. 이렇게 해서 100개 문제인데 시간은 17분 마킹까지 포함해서. 8, 7, 54문제는 57분. 이렇게 하면 1분 정도 남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마킹 포함한 시간이라는 거. 그럼 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몰아서 절대로 하지 마요. 쌤 제 스타일이요. 난 내 스타일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 전문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100문제를 한꺼번에 하잖아. 중간에 실수 있으면 고칠 시간이 없으면 어떡해. 밀렸었어.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 어디서부터 내가 밀렸었더라. 막 확인을 해. 그 시험 망한 거라니까. 세븐을 맨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RC는 종료 시간이 막 다가오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잘 안 읽혀. 그냥 하얀 바탕에 검은 글자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야. 마킹에 대한 압박까지 있으면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니까. 마킹하는 방법이 있는데 5는 총 3페이지거든. 보통 첫 페이지에 101번부터 110번, 두 번째 페이지에 111번부터 124번까지, 세 번째 페이지는 125번부터 130번까지인데 요거 10문제 풀고 마킹하고 111번부터 124번까지 다 하면 좋은데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면 7문제씩 끊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마킹하고 세 번째 페이지 넘겨서 또 6문제 풀고 마킹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킹을 끝내버리고. 요거는 어떻게 마킹하냐? 집중력을 온전하게 2시간 내내 완벽하게 유지를 한 사람이 없다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휴식 시간이 마킹 시간이야. 이 2개 지문이라고 하는 건 기준은 이게 넓게 펼쳤을 때 2개, 넘기기 전에 2개 정도 지문 풀었으면 마킹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한 몇 초라도 좀 쉬면서 오케이 집중하자. 그래서 그게 200번이 끝났을 때 완전히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RC 시간 관리 팁인데, 파트 5 문제 아예 내가 모르는 경우랑 분명히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어. 한 2개 선택에 좀 헷갈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 찍으면 돼. 찍어야지. 뭐 더 본다고 뭐 해결되나? 내가 모르는 건데. 찍는 기술도 말씀드리면 앞뒤를 쭉 보세요. 한 10문제 정도 넓게 봐서 유독 없는 번호 있잖아. 예를 들면 나는 A랑 C번 2개 고민했는데 C는 좀 많은데 A가 좀 없는 것 같아. A 마킹하면 돼.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내가 공부한 거는 미련이 많이 남지. 2개 중에서 너무 고민돼. 별표하고 둘 중에 하나 논리적 생각은 한번 하셔야 돼. 물론 깨끗한 느낌이 아니니까 못 넘어가는 건데 그냥 한 번의 생각으로 그냥 뭐 하나를 마킹을 살짝 해두는 거야. 그리고 별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별표를 안 하면 계속 잡고 있거든. 별표한 건 나중에 다 풀고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야지. 그런 나와의 약속이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서 넘어갈 수 있거든. 제가 넘어가라고 한 이유가 우리 뇌는 뉴런하고 시냅스의 조합으로 여기에 저장된 그 수많은 정보가 불러와지는 건데, 내가 고민을 하는 건 길을 잘못 들어선 거야. 아니면 접근 방법 자체를 잘못되었거나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의 문제라면 나중에 생각이 날 수도 있다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길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완전 친한 건 아닌데 오랜만에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10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버스나 지하철 탔는데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어. 이런 경우 그 수많은 정보가 막 입력되면서 내가 막 활성화되면서 토익화된 거야. 그래서 독해를 다 풀다가 돌아오면 내가 아까 접근 못했던 그게 막 생각날 수도 있어. 배경지식도 막 활성화되고. 이런 문제는 넘겼다가 다시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그렇게 하면 시간 관리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특정 몇 개 문제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말자. 명심하세요. 시험 전 RC는 어떤 것들을 복습하고 가면 좋을까요? 토익은 반복 출제된 게 많으니까 기존 출제되었던 어휘들 정리된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시 재차 확인. 문법은 까지 이렇게 찍어주면 빈출 문법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가장 빈출이 뭘까? 품사, 자리. 품사 어용 문제가 파트 5 30문제 중에서 최소한 3-4개에서 많게는 뭐 대여섯 개 나온단 말이야. 각각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자리 정리하는 거 꼭 한번 해주고,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 진짜 빈도 높거든. 가장 최근 회차도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관련된 문제가 파트 5, 6 다 합치면 7, 8개 문제야. 매 회차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품사, 어형 자리 정리하고 부사절 접속사 파트 이것만 해도 10문제 넘어가니까 그럼 무조건 하루 전날 꼭 하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오답 노트 우리 만들잖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사실 우리 기억 이거는 맥락, 빈도, 최근도의 함수거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맥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 그다음 우리 최근도의 함수 기억은 가장 최근에 봤던 게 기억이 잘 나잖아. 오답 노트 만든 거 시험 보러 바로 가기 전에는 오답 노트 만든 거 반복적으로 봐야 돼. 그리고 시험에서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시험장 가기 전에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잖아. 예를 들면 천재 이런 게 있어. 파트 5, 6만 본다고 하면 문제랑 해설지를 같이 펼쳐놓고 문제 하나 읽고 해설지 읽고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거야. 무조건 공부했던 자료, 새로운 거 하면 또 한 번 담으면서 또 흘러내리고 뭐 빠져나가고 하면 또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공부했던 모의고사 문제집 똑같은 자료를 한 3번 정도 시험장에서 너무 익숙한 느낌이 드니까 속도도 빨라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파트 7도 한 세트 정도는 시간 내 54개 문제를 57분에 마킹까지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늘 변수는 되게 많을 건데 시간 관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나는 그냥 시험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밤에 집중이 좀 잘 되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1시, 2시, 또 심지어 뭐 어떤 학생들은 4시까지 숙제하고 잠 3시간 자고 나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열심히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 나 충분히 너무 응원하고 괜찮은데 시험 보기 한 이틀 전부터는 무조건 12시 전에 자는 거 해야 돼요. 잠이 충분치 않으면 내가 잘 돌아가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자는 거랑 그 이후에 자는 거는 분명히 똑같은 수면 시간이라도 이 수면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날 일요일날 충분히 잠을 못 자고 시험장 가. 그러면 당연히 내 실력 발휘 못하니까 공부할 때 좀 힘들더라. 토요일은 가급적 안 마셨으면 좋겠어. 일요일 아침이 딱 띄어서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찬물 샤워 권합니다. 이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각성이 돼. 정신이 깬다니까. 한 몇 시간 지속 효과도 있고 하니까 토익 시험 말고도 마찬가지야. 집중력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할 때 찬물 샤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 최소한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제 내 몸을 좀 깨우는 걸로 겨울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통쾌락 저울이라는 게 있어. 너무 괴롭지. 근데 그 괴로움이 시험 볼 때 집중력으로 보상받는다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나는 사우나를 가. 이 위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 한 5분 정도 맞아. 에너지가 막 충만해서 시험장에 뛰어갈 것 같아. 그런 기분을 지금 전달하는 거야. 그 커피 마시는 사람은 에스프레소 샷 2개 정도, 난 심할 때는 3개에서 5개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 나 옛날에 3시 반까지 못 잔 적도 있어요. 내 몸을 최적대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컨디션을 카페인의 힘을 좀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에스프레소 얘기를 한 거는 이뇨작용 때문에 화장실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에스프레소가 좀 좋더라고. 에스프레소 샷 한 몇 잔 이렇게 내려서 가져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 LC 디렉션스 나올 때 850점 이하는 LC 파트 3, 4 이런 것들 스키밍 하는 거 추천. 그리고 850점 이상자들은 중간중간에 뭐 들으면서도 문제 풀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니까 RC를 좀 미리 풀어보는 거 추천. 시험 볼 때 처음에 파본 검사하잖아. 파본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나는 뭐 20년 동안 토익 보면서 파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 수백 번 시험 넘게 봤는데 파본 나온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파본 나오면 어떡해? 뭐 한 번 시험만 버리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왜냐면 파본 검사할 때도 몇 개 문제 풀 수 있는데, 물론 감독관이 좀 덮으세요 하는데 파본 검사하는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파트 5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고 또 계속 넘기는 척하면서 또 같은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풀어두면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니까. 일단 파본 검사할 때 한 105번 정도까지 풀어주는 거, 아니면 110번까지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본인이 불안하면 하지 말고, 근데 본인이 괜찮다 그러면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가운데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5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적 공부 시간량, 그걸 무시할 수가 없지. 공부하는 시간을 물어보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대. 각자가 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절대적인 또 공부 시간량에 대해서 기준도 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하루에 10시간 밑에 토익 공부해서 뭐 단기간에 몇백 점 이상 뭐 꿈도 꾸지 마세요. 토익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에요. 몇 시간 공부를 하고 뭐 한두 달 만에 몇백 점이 올라. 그럼 이 시험 자체가 공신력이 떨어진다니까. 누구나 조금 공부하고 점수가 팍팍팍 다 나오면 시험이 없어지겠지. 어떤 시간 이걸 많이 투입을 해야지 그 결과물이 정정하게 나오지. 뭐 의미 없는 시간 이렇게 보내는 게 분명히 찾아내면 있을 거야. 싹 다 없애세요.
토익 공부할 때는 오로지 토익만 생각하고 정말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시간, 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들 빼고는 무조건 하루 종일 토익 공부만 하는 걸로. 예를 들면 파랭이 교재 기본서가 있잖아. 고득점 가려면 수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틀린 문제 찾아내서 틀린 문제 유형 해당 챕터를 이동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 좀 이걸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문제를 풀면서 적용 훈련을 안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불러오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반드시 적용 훈련도 하셔야 돼요. 사실 요즘 RC 점수 잘 안 나온다고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평소에 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많은 지문을 짧은 시간 내에 핵심 정보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평소에 독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독서를 많이 하면 글 읽는 어떤 근육이 강화되고 해서 정보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시간이라도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요약한 연습도 좀 하고 다른 핵심 정보 파악하고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오답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답노트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장기 기호로 넘기는 건 반복의 힘이 가장 또 강력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려고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오답노트를 간혹가다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문제 다 적고 해설지 다 적고 지금 이게 무슨 필사본 만드는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길잖아? 그러면 이미 만들 때 지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답노트는 짧고 간결하게 이런 거야.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접근했고 틀린 그 이유 그리고 정답인 선택지의 그 이유 핵심만 적는 게 되게 중요해. 짧게 적다 보면 무슨 문제 어떤 포인트였더라 라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럴 때는 오답노트 그 문제마다 문제 출처 어디에 문제 틀렸다 그거 적어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찾아보면 되니까. 그 RC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 만들 때도 파트 5, 6, 7 이거 다 골고루 만들어 주는데 파트 5, 6는 문법하고 어휘로 나누고 챕터 해당되는 거를 적어두는 거야. 그러면 쭉 이제 오답노트가 일정 부분 쌓이면 내가 특히 약한 챕터가 발견이 돼. 특정 챕터는 계속 틀리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대명사도 뭐 부정 대명사 이거면 계속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답노트를 데이터 이렇게 쌓인 걸 보면 내가 약한 부분 또 발견되고 하니까 또 조금 더 보완하고. 세븐은 뭐를 만드냐면 제표형. 왜냐면 우리가 세븐의 모든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화 될 때 표현이 바뀌거든. 그래서 제 표현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지. 늘 바뀌는 표현들은 또 그렇게 바뀌거든.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수월하니까 그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관리해서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 영어로 된 글을 좀 많이 읽는 것도 좀 필요해. 최근 시험에 쿠키 관련된 그런 지문이 나왔는데 터니 이용할 때 쿠키 남잖아. 내가 쿠키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 그러면 글이 너무 쉽게 읽히는 거지. 근데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쿠키에 관련된 글들을 최대한 많이 검색해서 읽어보는 거야. 쿠키가 무엇이고 뭐 기능이 무엇이고 그냥 그렇게 내가 읽어둔 배경식 정보가 있으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전개되니까. 시험장에서 만나는 지문도 우리가 늘 접하는 실용문이니까 평소에 좀 이 영어로 된 글들을 많이 읽는 습관. 근데 처음에 좀 시작하기 힘들거든.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면 좋아하는 팀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나는 미국 프로야구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면 MLB.com으로 들어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팀 거기에 관련 기사를 클릭하면서 그냥 하루에 몇 개씩 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읽는 이런 습관이 조금 형성되면 그 영어 읽는 게 또 부담이 없어지거든. 영어를 늘 가까이 두고 좀 사랑하고 우리 삶의 일부처럼 스며들게 많이 노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주는 걸 부탁드립니다. 토익 공부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적당한 걸까요? 그 본인이 목표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통 내가 지금 여기 해커스 거의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한 달 공부를 하면 보통 한 100점 그리고 두 달 정규반 2달 과정 다 듣게 되면 200점까지 올리는 학생들 진짜 많이 봤거든. 그럼 500점이면 한 달 후에 한 600점 그리고 두 달 후에 700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평균 한 100점 정도 올린다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점수대가 한 700점까지는 거의 쉽게 좀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토익은 유형의 반복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파트 5는 진짜 새로운 문제 거의 없거든. 거의 막 95% 정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휘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하면 700점까지 점수 빨리 나와. 그리고 뭐 식세나 이런 것도 문맥 맥락 잡고 이렇게 읽는 방법 배우고 나면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점수가 700점까지 조금 빨리 나와주는데 근데 그 700점 이상부터는 또 조금 더 많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700점까지 공부했던 거기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열심히 한다는 그 마인드로.
그래서 우리 보통 한 500점에서 시작했다. 내가 목표가 900이야. 보통 900을 다 원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 근데 나 정말 시간 너무 없어. 나 근데 900점 꼭 필요해. 내가 뭐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선 점수를 900점을 꼭 필요로 해. 그러면 어떻게 해? 개월 수가 한 뭐 4개월에서 한 6개월 내가 얘기했지만 그걸 짧게 하려면 하루의 공부량을 늘리면 되거든.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열심히 하면 원하는 점수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지. 사실 그렇거든. 그러니까 학원 이런 데 다니면서 쌤이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스터디도 해. 그래야지 의무감도 생기고 해서 빨리빨리 점수를 만드는 거 진짜 많이 봤으니까 혼자 하기 힘들면 학원 다니고 그리고 스터디도 꼭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시행착오도 줄여서 빨리빨리 점수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선생님 혹시 단어 쉽게 외우는 법이 어떻게 될까요? 단어 암기는 무조건 반복이 최고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하루에 50개 단어를 외운다고 하자. 노랭이 복화에 하루에 50개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한 번에 50개를 정말 완벽하게 외운다 그런 생각보다는 빈도를 높이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그 핸드폰 켜서 그냥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노랭이 복화를 펴. 그래서 하루에 50개 단어를 있잖아. 부담 없이 지금 외우는 시간이 아니야. 그냥 눈 뜨자마자 아침에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그냥 한다 생각하고 그냥 50개 단어를 쭉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있잖아. 거기에 형광 표시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고 내가 공부하러 이동한다고 하자. 우리 뭐 그 버스나 지하철 안에 탔으면 거기서 단어를 이제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냥 보면서 그리고 단어 뜻도 한번 내뱉어 보고 그렇게 해서 단어를 일단 1차 학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지. 그거 형광 표시한 거는 한 번씩 좀 더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2차로 한번 또 공부를 하고 근데 뭐 쌤 여기 지하철 안에서 너무 공부하기 집중하기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책도 못 펴겠다 그러면 해커스 노랭이 복화 어플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시간 중에 공부할 때 어휘 학습 이거를 특별히 뭐 시간 이렇게 빼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그냥 내가 조금 약간 찌뿌둥하다 공부 여기 집중하는데 조금 안 된다 그러면 단어를 펴고 단어 이거 공부할 때는 아주 큰 부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봤던 거 그리고 지하철 이런 데서 한번 봤던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한 2번 정도는 더 해줘야 돼. 그래서 그때는 진짜 단어를 어느 정도 외워주고 그러니까 내가 표시했던 거 잘 안 외워지는 이런 것들 그땐 조금 좀 쓰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봐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전에 한 번 또 보는 게 왜 효과가 좋으냐면 우리 자기 전에 바로 봤던 이런 것들은 장기로 잘 넘어가거든. 장기 기억으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끝날 때쯤에 또 한 번 주말에 한 번 또 봐주고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장기 기억으로 많이 남는 그런 게 되니까 반복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첫 시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자신감이 하락하면 어떡해요? 자, 첫 시험에 자기 생각이 지금 저기 위에 있거든.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내 목표 점수 저기? 그러면 그 점수만 생각하면 당연히 실망스럽지.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 근데 처음에 점수가 조금 낮을 수 있어. 근데 단계별로 점수를 올려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다가 첫 시험뿐만 아니라 조금 우리 공부를 하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는 경우 내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회복 탄력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우리가 살면서 진짜 실패는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 근데 그 실패를 원인 분석하는 건 좋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그 결과만 집착하게 되면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내가 일례로 정규반에 나랑 수업을 오랫동안 한 친구가 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안 보이는 거야. 너무 궁금했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멘탈이 나갔대. 독해가 진짜 어려웠었거든. 너 뭐 했냐 했더니 운동만 했대. 잊으려고. 잊으려고 운동을 한다. 그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건 몸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일주일 더 걸리거든. 그러니까 시간 더 오래 걸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 있으면 한 번 시험 실패도 괜찮아. 1년에 27번 시험 본다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또다시 금방금방 2주, 3주 후면 돌아오니까 절대로 한 번 시험으로 실망하거나 자기 정신줄 놓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앞으로 쭉 나아가야 돼. 알겠지? 빨리 공부하러 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법 좀 알려주세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법은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무조건 나오는 걸 나한테 궁금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띄엄띄엄 나오는 거 말고 1년에 한 몇 번만 나와도 되게 빈도 높은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그냥 무조건 매 회차 나와. 크게 3가지 얘기할 건데 인칭대명사 기본 경문제 있지. 한 회차도 빠진 적이 없어. 우리 인칭대명사 기본 경문제 있잖아. 주격, 목적격, 소유격 주어 자리에 인칭대명사 주격 I나 아니면 you나 아니면 he나 she나 we 아니면 이런 식으로 they라든지 이런 것들 채우는 문제 있잖아. 인칭대명사 주격 아니면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소유격 요게 가장 빈도는 높고 그러니까 소유격의 문제는 개수가 가장 많아. 그 다음에 주격
그리고 목적격은 가끔 나오고 그 인증되면서 기본 경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 잘 맞추더라고. 좀 까다로운 유형도 물론 있긴 있어. 이건 그 정규반에서 좀 자세하게 예외적인 것도 다루고, 일단 내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 주어 자리에 뭐 주격 그리고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 소유격, 요 문제는 늘 매 회차마다 나온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품사 문제. 품사 문제는 그 문장 구조상 빈칸에 들어갈 품사가 무엇인지 찾는 요 문제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최소 한 대여섯 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와. 부사편에서 평균 두세 문제, 형용사편에서 평균 두세 문제, 그리고 명사편에서 평균 한 두 문제 정도 꼴로 품사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봐봐, 부사 자리 있잖아. 뭐 부사가 들어갈 자리 하면 어떤 자리가 되냐면, 우리 보통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우리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든지 ing 또는 pp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주어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자리? 부사가 들어갈 자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우리 have, has, pp 있잖아. have, has, pp 요 사이에 빈칸 나와도 여기 빈칸은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 동사가 뭐 5형식 동사 뭐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일반 뭐 3형식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 하다 목적어를, 그러면 이제 문장 완벽하니까 여기 뒤에 부사 자리, 또는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 동사 앞에 빈칸 주어지면 여기 부사 자리, 그치? 이런 구조.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조동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 나온다.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다른 자리도 되게 많은데 일단 요 네 가지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잘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부사 자리 요 자리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형용사 자리 하면 크게 봤을 때 우리 형용사 있잖아. 형용사면 기본 기능이 이제 명사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호 자리잖아. 그래서 우리 뭐 형용사 들어갈 자리는 기본적으로 뭐 관사나 소유격이 이렇게 주어지고, 관사 소유격,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우리 명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 무슨 자리? 형용사, 그치? 형용사가 들어와서 여기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복합명사 있잖아. 명사 이 앞에 빈칸 나와도 결국 이 복합명사도 결국 덩어리 명사니까 여기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그치?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해당되는 그 예를 들면 뭐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become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remain 이런 것들 있잖아. 요런 이형식 자동사 있잖아. 뭐 linking verb라고 해서 요런 동사 뒤에 빈칸 나오면 여기도 결국 형용사 자리, 그치? 그러니까 결국 형용사 자리도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에 그 명사 자리도 있는데 우리 명사 자리는 여기 가도 되나? 세 번째 이제 명사 자리는 딴 거 있나? 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뭐 관사 또는 소유격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빈칸이 주어지면 당연히 여기는 명사 자리가 되지. 명사 자리 여기는 한정사들 있잖아. 한정사 뭐 all, 그 다음에 most, 아니면 some, any, 뭔지 알 거야, 그지? 이런 한정사들이 꾸며준 자리도 명사 자리,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명사 자리는 이거 알아야 돼. 명사 자리는 빈칸이 명사 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사 자리나 형용사 자리 이런 것들은 그냥 품사적으로 금방금방 파악이 가능한데, 명사 자리는 품사 자리, 명사 자리 이걸 내가 확인을 했어. 근데 보통 명사 2개 또는 3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경우는 보통 명사 자리 확인과 더불어서 그 명사 2-3개를 함께 줘서 가산물가산 따지는 거 있잖아. 아니면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구별하는 의미 구별 문제, 그리고 형태 비슷한 2개의 명사 함께 주고 의미 따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8행 교재 명사 챕터에 너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그리고 그 명사 2개 이상 주고 의미 구별하는 거 있잖아. 진짜 이것도 매 회차마다 나오니까 시험장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약간 급속 충전하는 그 기분 알지? 8행 교재 여기 명사 챕터 꼭 확인하고 시험장 가기. 오케이? 잊지 마. 그리고 세 번째 그 자주 나온 문법은 접전 구별 문제 들어본 적 있지? 접속사, 전사, 접속부사 이렇게 막 함께 같이 깔려있는 그런 경우의 문제. 이것도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최소 2-3개, 그리고 많게는 올해 시험인데 한 번 시험에 6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엄청나지.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나 뭐 접속부사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문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접속부사는 뭐냐면 부사인데 앞에 절과 뒤에 절을 내용적으로만 의미적으로만 연결시켜주는 부사를 접속부사라고 해. 관련된 내용이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내가 오늘 자주 나오는 거 말해줄게. 부사절 접속사 하면,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정규반에서 3일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야. 내가 거의 27, 8년 정기통에 나왔던 거 싹 다 수업 때 정리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자주 나오는 거, 일단 중요한 거, 당장 이거 듣고 내일 시험장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할게. 부사절 접속사 하면 수많은 표현들이 지금까지 나왔지만 가장 많이 나온 건 이유 쪽에 because, 그리고 since, as, now, that, 그리고 양보 쪽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알지? 거기 althouggh나 though나 even도, 그리고 even if도 바로 전달에도
한 달에 2번 나왔거든. 비록 머물지라도 even if.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시간편에 when 있잖아. 쌤 when 너무 쉬운데 근데 어떻게 잘 나오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그리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리고 once 뭐만 후에 뭐뭐 하자마자 걔 시간 접사거든. 시간 접사는 when하고 whenever랑 once가 가장 많이 나와. 한번 시험장 다녀와서 내 영상 한번 다시 봐. 미리 보고 갈걸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걸. 그 다음에 조건에 if 뭐뭐 하면, 그리고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그게 되게 시험에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전치사도 사실은 이유랑 양보 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전치사 이유 쪽에 알지?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due to, owing to, 그리고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바로 내가 지금 영상 촬영한 시점 바로 전 시험에서 한 번 시험 보는데 because of랑 owing to가 2개 편이 정답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양보 쪽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알지? despite하고 in spite of 얘들 빈도 되게 높고, 그다음 우리 뭐 제외 쪽에 except랑 except for도 종종 나오고, 그다음 우리 뭐뭐에 관하의 편도 토익이 광적으로 되게 좋아해. 뭐뭐에 관하의 편도 내가 수업 때 막 진짜 싹 다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about 뭐뭐에 관하여, 그리고 concerning, 그리고 regarding, 여기서 빈도 되게 높아. 그리고 접속보사 하면, 접속보사는 보통 이제 파트 5에서는 오답으로, 그러니까 접속사 전사 정답 찾을 때 보통 들러리로 이렇게 많이 내세우는 건데, 6에서 연결어 문제가 나오잖아. 문맥 파악 능력 확인 고자 접속부사 연결어 문제 출제하는데, 보통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2개 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건 인오디션. 그러니까 올해 진짜 인오디션에 거의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 게다가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however, 역접에 요 표현들, 요게 빈도가 되게 높으니까 잘 챙겨서 시험장 갑시다. 오케이? RC 속독하는 팁이 있을까요? 속독 그 가장 방해를 하는 건 뭐냐면 단어. 그러니까 단어 뜻 모르면 자꾸 중간중간 걸릴 수밖에 없거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뜻은 모르니까 자꾸 멈추고. 그러니까 일단은 노랭이 복화 무조건 최소한 3회독 이상 하기. 일단 단어 많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장 가면 되게 속독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있잖아, 그냥 읽히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눈알을 빨리 움직여. 지금 눈 보여? 이 노력을 해봐. 진짜로 속독할 때 도움된다니까. 내가 눈알을 좀 빨리 이런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좀 더 빨리 읽히지.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잡을 때,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똑같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의미 전달의 가장 핵심적인 분산은 명사하고 동사거든. 그래서 우리 명사 동사 위주로 의미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잊지 마, 토익은 실용문이거든. 정보 전달이 핵심 목표야. 그래서 늘 한 개 패시지가 있으면 큰 메인 토픽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 메인 토픽을 잘 잡아내는 이것도 되게 필요해. 그래서 메인 토픽 잡는 것도 훈련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지. 메인 토픽 잡으면 거기에 키스 디테일스가 한 2개에서 한 4개 나오면 그거 잘 잡잖아? 그러면 그 뒤에 뭐 서포팅 센텐스들 있잖아. 이런 잔가지들, 이런 것들은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고 이게 갖춰진다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 나가면 좀 빨리빨리 익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배경식이 없잖아? 그럼 내가 지문을 읽고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속도가 안 나. 배경식 있잖아? 그러면 이게 실용문이잖아? 실용문이니까 정보 전달.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배경식이 있는 그런 지문들은 그냥 덩어리로 읽어진다니까? 왜냐면 그 전개된 어떤 내용이 예상되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배경식 힘을 갖추는 것도 속독의 좋은 방법인데,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모든 이런 것들 다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지문을 많이 풀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지문들 훈련해서 그 배경식을 많이 넓혀놓으면 속독의 힘이 길러진다. 이번에 상반기 출제 경향 완전 반영해준 팩커스 행동 요거 나왔는데 내가 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105번 볼게. 105번 같은 경우는 어지다음에 여기 PP 선택지 모두 PP로 나와서 결국 동사 수동태 어휘 문제인데, 자 봐봐. 졸업한 이 사람이 어떤 풋볼 클럽의 새로운 매니저로 PP 되었다라고 할 때, 일단 뭐 hired 고용되었다, named 임명되었다, 그리고 accompanied 동반하다, 그 다음에 첨부하다, 그리고 encourage는 뭐 독려하다, 뭐 장려하다, 뭐 이럴 때 쓰는 편인데, 여기는 분명히 C1하고 데이비드는 의미적으로 안 되니까 탈락시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새로운 매니저로 고용될 수도 있고 임명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문법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지. 뭐 모르면 뭐 찍고 넘어가더라도 일단 hired, 이 hire는 삼형식 타동사기 때문에 이 수동태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매니저 또 뉴 매니저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삼형식 타동사는 수동태 다음에 바로 명사 못 오니까 얘는 탈락되는 거고, 그리고 name도 있지. 이 name이란 단어가 토익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야 돼. name은 name somebody, 그리고 something, 이 사형식 구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수동태로 전환되더라도 was named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바로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정답 B. 그리고 name 얘는 name somebody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매니저를 something이라고 한 게 사람인데 어떻게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책으로 해서 그냥 something 개념으로 그냥 보자. 어쨌든 name somebody as something도 가능하고 그 다음 name somebody 그 다음에 to something 구조도 가능하고 이거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쨌든 동사 오이 문제인데 보통 의미적으로 하나만 뭐 맞다 그러면 그냥 바로 마킹하면 되고 그리고 의미적으로 2개 이상 가능해 보이는데 그때는 문법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문법 포인트가 반영된 어휘 문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 지문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6는 맥락이 흐른 문맥을 물어보니까 어떤 그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보통 나오는데 그 대표 문제가 보통 시제 문제거든. 시제는 문맥 파악 능력을 물어보게 되게 좋단 말이야. 135번 풀 건데 앞에 광고 글이잖아. 광고 글인데 get in shape, the smart way라고 해서 우리 스마트하게 몸매를 얻으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전문 지식하고 그 다음에 커링 엣지 최첨단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for a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동안 첫 번째 사용자들이 20% 디스카운트에 자격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 다음 우리 it 다음에 여기 동사 문제인데 자 선택지 조합을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야? 시제 문제지. 그럼 이제 C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 it은 앞에 it은 그 20% 할인 그 20% 할인이 골드 앤 실버 멤버십한테 어플라이가 적용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잖아. 그러면 자 우리 광고 지문에서 이렇게 첫 번째 이용자들은 20% 할인 자격 갖출 거다라고 이렇게 앞에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게 결국 20% 할인 이게 골드 앤 실버 멤버십에게 적용될 거다라는 미래적 시로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은 앞에 미래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미래적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had applied랑 그 다음에 has applied는 탈락되고 자 will have applied는 will이 딱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지. 근데 우리 그거 알아? 시제 문제 보면 명백한 미래 내용이라도 현재 시로 표현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광고 지문이잖아. 광고 지문이니까 당연히 이 할인이 골든 실버 멤버십에게 적용되는 건 이 현재의 사실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정답이 사실은 C가 맞고 선생님 그럼 여기 B번은 왜 안 돼? 왜 안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미리 들어갔는데 앞에 분명히 할인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 할인이 적용될 거다. 미래적 내용으로 이거 B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B가 안 되는 건 조금 고급인데 will have PP 미래 완료는 우리 이럴 때 쓰거든. 과거부터 쭉 해왔던 일이 미래까지 계속될 때 아니면 미래 두 가지 행위 중에서 먼저 발생한 미래를 전달할 때 쓰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B는 탈락되고 정답은 C번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미래 완료도 정확히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게 시제 문제에서 선택지로 자주 나오니까 그 정확한 셈을 공부하자. 비상한 머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평범해. 그 평범함 속에서 성공하고 싶지. 명심해. 평범한 사람들 있지. 그냥 나 포함해서 그냥 대부분 다 사람들 평범해. 순간의 어떤 탁월함보다 꾸준함이 최고야. 성공하는 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어. 그럼 그 점수 달성할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 한번 해봐. 오케이? 꾸준함이 정말 최고야. 긴장은 안 하는데 실제 시험이 모의고사 점수보다 안 나와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학생 진짜 상담 많이 해봤는데 실제 모의고사 풀면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는데 시험장 다녀오면 점수가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 시험장 가면 되게 한 문제 한 문제 다 소중해. 정말 실제 시험장이니까 너무너무 잘 풀고 싶고 점수 잘 받고 싶고 하니까 LC 있잖아. 멘탈 나간 사람 되게 많아. 어떻게든 그걸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 노력하는 가운데 다음 문제는 벌써 성우가 얘기를 하고 나는 또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끌려다니다가 LC 완전 다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다음에 RC도 모르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꼭 풀고 해결하고 싶어. 근데 진짜 몇 개 문제 내가 고민하잖아? 시간 분명히 모자라.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랑 점수 좀 차이가 큰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야. 다 풀어야 돼. 그래서 200번까지 무조건 다 풀고 그리고 나서 고민스러웠던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내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내 저장된 정보를 불러올 때 시시각각 그 뉴런하고 시냅스의 어떤 조합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내가 처음 문제 풀 때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딱 그 방향으로만 계속 내가 활성화되니까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오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안 보였던 포인트가 생각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한번 넘어갔다가 끝까지 다 풀고 풀면 무조건 맞춘 문제는 다 맞추고
그리고 좀 고민되었던 문제를 나중에 한번 해결한다. 그런 마인드로 합시다. 그리고 점수가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점수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체력이 또 약해. 문제 푸는 체력. 이 문제 푸는 체력은 뭐냐면 왜 시험장 가면 이 끝까지 문제 다 풀기가 힘드냐면 독해가 너무 많거든. RC 75분이잖아. 근데 RC 그 파트 5 센텐스 요거 30개 문장 말고 6가 지문이 4개야. 그리고 7이 싱글 지문이 10개야. 그리고 더블 패시지 요게 2세트 4개 지문. 그러니까 싱글로 따지면 4개잖아. 더블 세트로 묶인 게 우리 2세트니까 4개. 그리고 트리플은 싱글로 따지면 3개 지문이 3개 세트니까 총 독해 지문이 23개 지문이야. 6에 4개 지문까지 합치면 27개 지문이거든. 이 27개 지문을 거의 뭐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냥 파트 5 30문제 푸는데 뭐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고 그러면 거의 1시간 정도로 이 수많은 지문들을 읽어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연습을 안 하면 시험장에서 자꾸 딴 생각 들고 그리고 또 몇 개 고민하다 보면 맨날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국 독해 훈련 많이 해야 돼. 독해 훈련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이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만큼 많은 지문을 정해진 시간 내에 읽는 어떤 체력이 길러지니까 평소에 독해 공부 많이 합시다. 많이 해. 알겠지? 800점에서 멈춰서 토익 슬럼프가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0점 대에서 슬럼프 오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 왜냐면 그때까지는 점수가 좀 잘 만들어진 편이야. 왜냐면 파트 5 문법 어휘든 대부분 거의 95% 이상 반복 출제되니까 그거 자료 잘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빨리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 800점까지는 빨리 만드는데 근데 거기서 점수가 멈춘다. 왜 멈출까? 그때부터는 어려운 단계가 남아있잖아. 어휘 어려운 거 틀리고 그 다음에 문법도 구조 좀 어려운 거 나면 틀리고 그 다음 지문 좀 어렵고 문제 뭐 추론 문제 이렇고 어려운 게 나오면 그냥 많이 틀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제 까먹기 시작하거든. 그럼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거 까먹는 걸 잡는 방법은 뭐냐면 오답노트를 이용해야 돼. 내가 이전 영상에서 오답노트 요거 만드는 방법도 다 강의를 해놨거든. 내가 다 전달했으니까 찾아서 봐. 그냥 내가 찍은 영상 그냥 다 봐. 피와 살이 되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놨으니까 그거 꼭 보고 오답노트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는 늘 또 시간 지나면 또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거 반복적으로 좀 보는 그런 오답노트를 잘 이용해서 기존에 공부했던 건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솔직히 그 수많은 단어들 그리고 문법 유형 그리고 어려운 지문 배경식이 좀 필요한 것들 내가 약한 게 뭐가 약한지 모르잖아.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800점 2단계에서 진짜 학원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1년에 27번 시험 다 보는 거 알지? 매번 시험 보고 그리고 전 문제 다 외운다니까? 시험 끝나면 바로 총평 후기를 해. 내가 시험 끝나면 수업 때 나간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하거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아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고득점 우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알잖아.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단기간에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다음에 세븐 있잖아. 세븐 이것도 혼자 공부할 때보다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 세븐도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 배경식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해커스가 유일할걸? 하루에 1시간씩 거의 매일 세븐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배워. 그리고 강의만 하나? 과제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확실하게 빨리 점수를 만들 수 있더라고. 만약 공부하면서 나태해진다면 한마디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나태해진다. 간절하지 않는 거야. 그 내가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중간중간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쟤는 학원을 왜 다니지? 과제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지. 대부분 얘기해보잖아. 별로 급하지가 않아. 그렇다니까. 상담하면 왜 왔어? 그럼 방학이라서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진짜 간절하지 않은 거야. 내 점수가 정말 그 필요한 점수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져.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나태해지는 거는 사실은 습관적인 것도 되게 크다. 안 좋은 것 하는 것도 다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거 늘 해왔기 때문에 난 그냥 계속 안 좋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고쳐야 돼. 그래야지만 나태해지거나 좀 슬럼프에 안 빠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우리 안 하는 방법은 정말 행동으로 옮겨야 돼. 예를 들면 그 핸드폰에 뭐 특정 앱을 되게 많이 써. 그냥 앱을 지워버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 갑자기 예기치 않게 슬럼프가 찾아온 경우가 있어. 주로 언젠지 알아? 나 약간 독서실 고시원 이럴 때 공부할 때 슬럼프가 찾아와. 내가 혼자 극복이 안 되더라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그냥 누워있어. 정말 시체처럼. 공부할 의욕 마음은 되게 넘치는데 이상하게 안 돼. 그거 이상하게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
그냥 도서관 갔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자극도 좀 받고, 그런데 가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좀 보면서 내가 혼자서 좀 안 되면 그런데 가서 나를 오픈된 공간에 좀 놓고 그리고 한번 해봐. 그러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나태함이 좀 극복이 돼. 그리고 토익 공부 하잖아. 학원 다니면서 그 다음에 스터디도 해. 그래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 추천. 그렇게 해야지만 점수를 빨리 만들 수 있다. 잊지 마.